만주 벌판의 새벽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1932년 그해 봄은 유독 차가웠고 일본군의 총검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논두렁을 따라 널브러진 조선인들의 시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땅에서 씨를 뿌리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관동군의 눈에 조선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짓밟아도 되는 잡초였고 베어내도 되는 걸음이었다. 그날 나는 평범한 농부였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해가 질 때까지 호미를 놓지 않았다. 손톱 밑에는 항상 흙이 끼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다. 그저 동생과 함께 이 척박한 만주 땅에서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다. 15살 막내 동생 세민이는 늘 내 곁을 따라다녔다. 형, 우리도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 애는 매일 밤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일본군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조선인들은 모두 나와. 날카로운 일본어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우리는 억지로 끌려나갔다.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 그들의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다. 일본군 소위가 우리를 둘러보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황국 신민이 되는 영광을 모른다. 오늘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때 세민이가 내 옆에서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본군이 노인 한 명을 끌어냈다. 마을 이장이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개머리판이 늙은 몸을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피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민이가 뛰쳐나갔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일본군 소위가 천천히 세민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조선인 새끼가 감히. 총검이 번쩍였다. 세민이의 작은 몸이 날아가 떨어졌다. 붉은 피가 봄날의 흙 위로 스며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동생을 안았다. 차가워지는 그 애의 손을 잡았다. 형, 아파. 그 애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아니, 무언가가 타올랐다. 일본군이 철수한 후 나는 동생을 묻었다. 흙을 덮으며 맹세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낡은 창고에서 녹슨 낫을 꺼냈다. 별을 베던 그 낫이 이제는 다른 것을 베어야 했다.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도 가족을 잃었다. 그들도 분노에 떨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불타는 논두렁 위에 서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밭이 아니라 조국을 가꿀 때다. 내 외침이 만주 벌판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농부 양세봉은 그날 죽었다. 그리고 전사 양세봉이 태어났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결의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요구할지. 그리고 내가 만주의 별이 되어 쓰러질 운명임을 말이다. 총소리가 멎은 만주의 새벽, 일본군 초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오직 농기구와 분노만으로 무장한 우리가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날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2달 전 나는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무기라곤 낫과 곡괭이 그리고 녹슨 사냥총 2자루가 전부였다. 훈련이라고 해봐야 새벽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기르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작전을 짰다. 지도도 없었다. 땅에 나뭇가지로 지형을 그려가며 토론했다. 일본군 초소는 여기 있습니다. 김씨가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그었다. 포초는 4명. 교대 시간은 새벽 4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대 시간, 그때가 가장 빈틈이 많을 때다. 졸린 눈으로 근무를 서는 순간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사령관님, 막내 이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두를 둘러봤다. 20명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총이 무섭나? 나도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무릎 꿇고 사는 거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처럼 살게 하는 거다. 그날 밤 우리는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기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철조망 앞에서 잠시 멈췄다. 저 너머에 일본군이 있다. 진짜 적과 마주하는 첫 순간이었다. 손에 든 낫이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렸다. 그때 옆에서 팍씨가 속삭였다. 세민이를 생각하세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 흘리며 쓰러진 그 모습이. 떨림이 멈췄다. 분노가 두려움을 삼켰다. 철조망을 끊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첫 번째 포초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김씨의 곡괭이가 그의 총을 떨어뜨렸다. 나는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첫 번째 총을 빼앗았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적습이다. 일본군의 외침이 초소를 깨웠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어둠은 우리의 편이었다. 우리는 그들보다 이 땅을 잘 알았다. 매일 밟아온 만조의 흙이었으니까.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쏜 건 우리였다. 빼앗은 총으로. 싸움은 30분 만에 끝났다. 일본군 8명이 쓰러졌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초소를 뒤지니 소총 10자루와 탄약 수백 발이 나왔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무기를 갖게 된 순간이었다. 새벽 해가 뜰 무렵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다 우리가 든 일본군 총을 보자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놀라움이 기쁨으로, 기쁨이 환호로 바뀌었다. 만세, 만세. 누군가 낡은 쾌짝에서 태극기를 꺼냈다. 일제가 금지한 그 깃발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모두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주름진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도 조선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그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일이었다. 마을 청년 10명이 더 합류했다. 이제 우리는 30명이 되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불꽃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리의 단맛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군이 대규모 토벌대를 편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영하 30도의 만주 겨울 우리는 산속 동굴에 숨어 있었다. 일본군 토벌대가 마을을 산같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식량은 바닥났고 총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버릴 듯 쏟아졌다. 동굴 안에서 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모닥불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다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1살 청년 정씨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삶은 고구마 하나였다. 그가 며칠째 굶으면서도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다. 막내가 먹어. 너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19살 막내 윤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님이 드세요. 형님도 사흘째. 고구마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아무도 먼저 먹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나섰다. 칼로 고구마를 30조각으로 나눴다. 새끼 손톱만 한 조각들이었지만 모두가 한 조각씩 나눠 먹었다. 이게 무슨 맛이야. 팍씨가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구마네. 모두가 웃었다. 배고픔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우리는 동지였으니까. 나는 보급품을 확인하러 일어섰다. 구석에 쌓인 물자들 대부분 일본군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담배 몇 갑과 군화 2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김씨, 내가 불렀다. 내 신발 바닥 뚫어진 지 오래됐지? 김씨가 멋쩍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아직 걸을만해요. 나는 군화를 그에게 던졌다. 신어. 발가락 동상 걸리면 싸울 수도 없다. 하지만 사령관님, 명령이다. 담배는 포초를 서는 병사들에게 나눠줬다. 추운 밤 그들에게 담배 한 개비는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그때였다. 정찰을 나갔던 이씨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사령관님, 큰일입니다. 모두가 긴장했다. 일본군이 우리 위치를 알아낸 건가? 마을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 정보가 일본군에게 새고 있습니다. 동굴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이였다. 모두 진정해. 내가 말했다. 섣부른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작전 정보는 나와 부사령관만 아는 걸로 한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사들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들 중 누군가가 정말 배신자일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는 같이 굶었고 같이 싸웠고 같이 울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다. 나는 보초를 설어 나가는 병사들에게 외투를 하나씩 더 걸쳐줬다. 내 전우는 굶어 죽지 않는다. 얼어 죽지도 않는다.
알았나? 그들이 경례를 했다. 눈가가 붉어진 걸 숨기려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봤다. 며칠 후 우리는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위험한 일이었다. 스파이가 있다면 이 정보도 셀 수 있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다. 10명을 선발했다. 자원자들이었다. 모두가 손을 들었지만 전원이 갈 수는 없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절대 무리하지 마. 걱정 마십시오. 부사령관이 웃었다. 우리에겐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떠났다. 눈 내리는 산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다음날 새벽 총성이 골짜기를 울렸다. 일본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의 총성은 죽음의 서곡이었다. 식량을 구하러 간 10명의 동지들, 그들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렸다. 스파이는 실제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먹고 자던 누군가가 적이었다. 흑보를 전해온 건 피투성이가 된 막내 윤 씨였다. 사령관님, 함정이었습니다. 부사령관님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복부에 총상.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뒤였다. 누가 남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윤 씨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부사령관님이 절 숨겨주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곧 여기로 올 것이다. 우리 위치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컸다. 모두 짐을 쌓아 즉시 이동한다.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골짜기 입구에서 일본군의 함성이 들려왔다. 포위당했다. 사령관님 먼저 가십시오. 김씨가 소총을 틀었다.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 안 됩니다. 팍씨도 나섰다. 사령관님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조선혁명군이 끝나선 안 됩니다. 그들이 먼저 뛰쳐나갔다. 일본군을 향해 돌진했다. 총성이 난무했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나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반대편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미끄러지고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다. 동지들이 죽어가는 소리였다. 간신히 안전한 곳까지 왔을 때 15명만 남아있었다. 절반이 죽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씨가 갑자기 총을 들어 우리를 겨눴다. 미안합니다, 사령관님. 스파이는 그였다. 21살 청년, 고구마를 나눠주던 그 따뜻한 청년이. 왜 그랬나? 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일본군이 제 가족을 인질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정씨가 아니었다. 막내 윤씨였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야 할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나 있었다. 그가 정씨의 총을 막아선 것이다. 사령관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심장이니까요. 윤씨가 정씨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19살 막내는 그렇게 숨을 거뒀다. 정씨가 무너져 내렸다. 죽여주세요. 제발 절 죽여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총을 빼앗고 말했다. 가라. 내 가족에게 가라. 그리고 평생 오늘을 기억해라. 네가 죽인 동지들을 기억해라. 정씨가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남은 우리는 윤씨의 시신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임시 은신처에서 나는 일기를 썼다. 1933년 3월 15일. 우리는 절반을 잃었다. 배신자 때문이 아니다. 이 잔혹한 시대 때문이다. 정씨도 피해자다. 일제가 우리를 서로 죽이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윤씨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믿으며. 새벽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다른 독립군 부대들이 우리와 합류하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을 듣고 희망을 봤다고 했다. 조선혁명군. 그 이름이 만주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피와 배신 속에서도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이 시작될 것이다. 1934년 1월 만주의 설사는 지옥이 되었다. 일본군 토벌대 500명이 우리를 추격했다. 우리는 100명도 되지 않았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로 했다. 죽더라도 서서 죽기로 했다. 영하 4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리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했다. 일본군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좁은 협곡 그곳에서 우리는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탄약은 얼마나 남았나? 인당 10발 정도입니다.
새로 합류한 부사령관 최 씨가 보고했다. 10발. 그것으로 500명을 막아야 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다. 바로 이 땅, 이 추위, 그리고 우리의 의지였다. 눈사태를 일으킨다. 모두가 나를 봤다. 미친 소리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 위 봉우리에 눈이 불안정하게 쌓여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폭발물을 터뜨리면, 자칫하면 우리도 매몰됩니다. 최 부사령관이 우려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대로면 어차피 전멸이다. 새벽 일본군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검은 군복의 행렬이 하얀 눈 위에 개미처럼 움직였다. 선두가 협곡에 들어섰다. 지금이다. 사격 개시. 첫 일제 사격에 일본군 선두가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훈련된 군대답게 대형을 갖추고 반격했다. 총알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왔다. 참아, 아직이다. 일본군 주력이 협곡 중앙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그래도 참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이다. 폭파. 굉음과 함께 산이 무너져 내렸다. 수만 톤의 눈이 협곡을 덮쳤다. 일본군의 비명이 눈사태 소리에 묻혔다. 하얀 죽음이 그들을 삼켰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살아남은 일본군이 여전히 100명은 넘었다. 그들이 혼란에서 벗어나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돌격이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눈 덮인 비탈을 뛰어내려갔다. 함성을 지르며 태극기를 휘날리며 백병전이 벌어졌다. 총검과 총검이 부딪혔다.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때였다. 한 병사가 쓰러지며 눈 위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피로, 자신의 피로 대한 독립이라고 써내려갔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글자를 완성했다. 대한 독립 만세. 누군가 외쳤다. 그리고 모두가 따라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 함성이 설산을 울렸다. 일본군이 잠시 움찔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그들도 겁을 먹은 것이다. 격전 끝에 일본군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100명 중 30명이 죽거나 다쳤다. 나도 부상을 입었다. 일본군 탄환이 왼쪽 어깨를 스쳤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태극기가 보였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부상병들을 데리고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승전 소식이 만주 전역에 퍼졌다는 것이다. 각지에서 독립군이 봉기하기 시작했다. 조선혁명군의 이름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을 일기에 적었다. 김준호 23세 함경도 출신. 마지막까지 태극기를 놓지 않았다. 이상철 21세 평안도 출신. 눈 위에 대한 독립을 피로 쓰고 갔다. 박민수 19세 경상도 출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가 마지막 말이었다. 한 명 한 명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 그들의 이름을, 나이를, 고향을, 마지막 모습을. 새벽녘 초소에서 파수병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리랑이었다. 구슬픈 가락이 설산에 울려 퍼졌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전투의 흔적을 덮어버리듯이. 하지만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와 연관된 마을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숨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싸울 것인가. 마을이 불타고 있었다. 우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일본군은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1934년 봄, 나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나간다.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선다. 하지만 사령관님, 최 부사령관이 만류했다. 아직 우리 전력으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25살 청년 강씨였다. 사령관님,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양동작전을 펴는 겁니다. 저희가 일본군을 유인하는 동안 사령관님은 주력을 이끌고. 안 된다. 그건 자살행위다. 알고 있습니다. 강씨가 웃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20명이 자원했다. 죽음을 자원한 것이다. 그들과 작별하는 날 우리는 피해 맹세를 했다.
각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모았다. 그 피로 태극기에 서명했다. 우리는 죽어도 함께다. 이 깃발 아래서 다시 만나자. 자원자들이 떠났다. 그들은 일본군 주둔지를 공격했다. 예상대로 일본군 주력이 그들을 추격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다른 주둔지를 기습했다. 작전은 성공했다. 많은 무기와 보급품을 노획했다. 하지만 자원한 20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생존자 한 명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다 포위됐고 마지막 순간 수류탄을 품에 안고 일본군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일기에 적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강민준 25세. 마지막 말 조국을 부탁합니다. 최영수 22세. 죽기 전 어머니 사진을 품에 안았다. 정우진 20세. 형님들 먼저 갑니다 라고 웃으며 수류탄을 당겼다. 20명을 다 쳤고 나니 일기장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사령관님, 고개를 들어보니 병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저희도 쓰겠습니다. 일기에 저의 이름도 적어주십시오. 언젠가 저희도 그들처럼 갈 테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서 해방을 봐야 한다. 그럼 약속해 주십시오. 막내 병사가 말했다. 저희가 죽으면 꼭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약속한다. 단 한 명도 잊지 않겠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전투 상황, 작전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전사한 동지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어느 날 최 부사령관이 물었다. 왜 그렇게 일기에 집착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일기가 살아남으면 우리의 이야기도 살아남는다. 후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왜 죽었는지를. 그럼 일기는 누가 지킵니까? 너다. 내가 죽으면 네가 이어써라. 네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 일기는 반드시 조국에 전해져야 한다. 그때 극보가 날아왔다. 일본군이 우리 본부 위치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대규모 토벌대가 오고 있었다. 이번엔 1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1934년 8월 29일,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만주의 하늘이 그렇게 푸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치 하늘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임을. 새벽 5시 일본군 암살 부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우리가 잠든 틈을 노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부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다는 것도,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도. 사령관님, 빨리 피하십시오. 최 부사령관이 나를 깨웠다. 아니,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손에는 권총과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다들 준비됐나? 네, 병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후방 통로로. 그때 총성이 울렸다. 일본군이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수가 너무 많았다. 암살 부대 수준이 아니었다. 포위당했습니다. 토벌대 본대가 합류했습니다. 1000명. 우리는 겨우 50명. 하지만 나는 웃었다. 병사들도 웃었다. 우리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동지들,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없나?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 끝까지 태극기를 놓지 마라. 그것만이 우리가 누군지 증명하는 것이다. 전투가 시작됐다. 일본군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우리는 동굴 입구를 사수했다. 한 발 한 발 아껴가며 썼다. 한 발에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다. 끝없이.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수류탄은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최 부사령관, 일기를 가져가라. 사령관님, 명령이다. 살아남은 자들을 데리고 후방으로 빠져라. 이 일기를 반드시 조국에 전해라.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이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나는 태극기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남은 병사 10명이 따라 나왔다. 그들을 말릴 수 없었다. 그들도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이다. 걔들아, 덤벼라. 일본군이 일제히 사격했다. 첫 번째 총알이 다리를 관통했다. 쓰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총알이 옆구리를 뚫었다. 그래도 서 있었다. 세 번째 총알이 가슴을 꿰뚫었다. 쓰러지면서도 나는 태극기를 놓지 않았다. 피가 깃발을 적시었다. 붉은 피가 태극의 빨강과 섞였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동지들이 보였다. 그들도 쓰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태극기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동생아, 이제 형도 간다. 마지막 순간 하늘이 보였다. 여전히 푸른 하늘. 그 하늘 위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환상이 보였다. 아니, 환상이 아니었다.
최 부사령관이 살아남은 병사들과 함께 언덕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일기도 무사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만주의 별이 졌다. 하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빛을 이어받았으니까.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던 날 만주 어느 작은 마을에서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10년 전 전사한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과 그의 동지들을 위한 뒤늦은 장례식이었다. 살아남은 전우들이 모였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들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최 부사령관, 아니 이제는 최 노인이 된 그가 말했다. 사령관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국이 독립했습니다. 빈관 위에 태극기가 덮였다. 양세봉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일본군이 어디론가 가져간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전우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조국에 있다는 것을. 최 노인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양세봉이 죽는 순간까지 쓴, 그리고 최 노인이 이어서 쓴 그 일기였다. 이제 이것을 조국에 전합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보였다. 양세봉이 죽기 전날 밤 쓴 것이었다. 1934년 8월 28일. 내일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전한다. 우리는 농부였고 노동자였고 평범한 조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조국이 부르자 우리는 전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름 없이 죽어갔지만 조국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조국은 반드시 산다.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 최 노인이 일기를 덮었다.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 묵념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양세봉의 조카였다. 해방 후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삼촌의 흔적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삼촌이 정말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만주의 별이었소.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빛나던 별. 우리 모두가 그 별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 청년이 물었다. 왜 별입니까? 별은 죽어서도 빛을 낸다오. 수만 광년을 날아와 우리 눈에 보이듯이. 양 사령관님도 그러하시오.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어.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최 노인은 남았다. 빈 무덤 앞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다. 사령관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태극기가 펄럭였다. 마치 대답하듯이.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세봉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비록 늦었지만 조국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일기는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군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희생에. 2024년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역사 과제 때문이었다. 시큰둥하게 전시물을 보던 그가 양세봉의 일기 앞에서 멈췄다. 나는 죽어도 조국은 반드시 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소년은 달라졌다.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양세봉이 꿈꾸던 조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을. 소년은 일기 앞에서 경례를 했다. 군인도 아닌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도 전사였다. 조국을 지키는 전사. 만주의 별은 그렇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양세봉 장군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록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정신만큼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희생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